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은 이렇게 이제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C부터 시작해서 비오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순서대로 요약, 분석 틀 또는 지표의 설정, 비타민 C 섭취의 기준, 또 이제 상한 섭취량의 설정에 대한 기준을 보고 식품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함량 식품들에 대해서 근본식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요. C는 요약에 보면 알다시피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학명으로.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수용성 영양소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생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군으로 속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로 그러니까 비타민 C의 전구체는 사실은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에서 비타민 C로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활성이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그것이고, 만약에 비타민 C가 부족해졌을 경우에는 괴혈병을 비롯한 빈혈, 감염, 상처 치유, 모세과 혈관의 출혈, 근육의 퇴화 또는 신경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적정량 섭취가 중요하고, 또 과량 섭취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데 위장관 장애가 조금씩 나타난다고 되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과량에 대한 상한 섭취량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핍에 대한 분석 틀을 보시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중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 또 조직에 있는 농도,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뇌척수액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로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판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산화 스트레스 지표부터 해서 뭐 혈압도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콜라겐 형성,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과는 많은 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질병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런 틀을 통해서 섭취 기준이 설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비타민 C를 그러면 어떻게 그 지표들을 설정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개인의 비타민 C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C의 섭취량,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다음 흡수율, 그다음 우리 몸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풀, 혈장의 농도, 소변으로 나오는 비타민 C의 농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비타민 C로 인해서 항산화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표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영양 판정이라는 과목에서 좀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생애 주기별로 봤을 적에 섭취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아기 1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괴혈병, C는 괴혈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영아의 괴혈병 예방을 위해서 7에서 12mg/day 정도가 이제 영아의 괴혈병 예방을 위한 함량인데, 0에서 5개월, 출생부터 5개월까지 아이들은 그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양, 늘 해왔다시피 780ml 혹은 0.78L로 간주하고 있는 그 양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유 속에는 40에서 60mg/L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했더니 39mg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영아 전기는 40mg/day의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후기 같은 경우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랬어요. 자료가 불충분하면 우리가 항상 전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료로 삼아서 대사 체중으로 나누는 건데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8.4kg인 후기의 몸무게, 그 다음에 전기 5.5kg 몸무게를 그 대사 체중으로 고려해서 외삭해서 나타내었다. 그랬더니 55 정도의 충분 섭취량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유 속에 있는 것들이 후기가 되면 모유 섭취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이유 보충식이 보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장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평균 필요량을 가져다가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가 있습니다. 성장 개수를 우리가 볼 텐데 성장 개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그리고 6에서 14세는 남녀 달리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에서 5세의 유아기부터 보시면 유아기의 비타민 C를 설정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사 체중으로 했고, 이제 뒤에 계산은 나오겠지만, 기본 틀은 성장 계수를 고려할 것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이 계수 15%를 이용을 해서 30%로 권장 섭취량을 결정할 거다라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영아의 충분 섭취량이 1에서 5세 유아의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것은 모유 속에 있는 함량과 그 모유를 먹는 양으로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 기준으로 영아가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의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사 체중과 성장 계수를 고려했습니다. 또 권장 섭취량은 변이 계수 15%를 간주하여서 계산을 했다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에서 2세 같은 경우는 75라고 하는 것이 성인에 있어서의 그 평균 필요량이죠. 거기다가 각각에 대해서 그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표준 체중, 여자는 여자의 표준 체중. 여기서 남자에 대한 것들 표준 체중 20세를 기준으로 하고 요 앞에 괄호 앞에 있는 것들은 해당 연령대에서의 표준 몸무게죠. 이것을 각각 구해서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1에서 5세까지는 남녀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산했는 값이 있고, 또 여기 0.3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장 계수에 대한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했더니 평균 필요량이 이렇게 나왔고, 평균 필요량을 권장 섭취량으로 바꿀 적에는 변이 계수를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0.3을 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성인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으로 설정이 됐는데 호중구의 최대 농도에 근접하면서 소변으로 손실되는 양을 최소화되는 수준을 찾아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75mg으로 했고, 또 성인 여자의 경우는 위의 내용은 성인 남자이고요. 성인 여자의 경우는 유용한 자료가 없어서 제지방이나 체수분, 체격 크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정하기는 했으나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에 의해서 성별을 두지 않고 같이 정리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외우기가 이제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동일한 내용이에요. 권장 섭취량은 변이 계수의 2배로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 계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10%로 선정을 해서 했지만 그것이 너무 낮다는 주장과 한 20%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다가 15%의 변이 계수로 채택이 됐고, 그래서 15%를 적용을 했더니 100이라고 하는 권장 섭취량이 설정이 된 거죠. 노인기는 성인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기가 성인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것을 그대로 노인기는 가지고 왔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칸칸이 다 쓰면 복잡하겠지만 사실은 그 성인부터 노인기까지 비타민C의 평균 필요량은 75예요. 그리고 변이 계수를 고려해서 1.3을 곱한 100만큼이 권장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임신기 같은 경우는 추가량이 있겠죠. 그래서 태아로 이동되는 비타민의 양을 더했다. 임신기에서는 그 태아로 이동되는 것을 찾아서 이제 정리를 했지만 자료는 부족하나 앞에서 봤듯이 7mg이 태아의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비임신 여성이 아까 우리 모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필요량에 대해서 10mg을 가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mg을 가산해서 85를 했고, 권장 일반 여성의 권장에서 10을 더해서 110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유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유 섭취량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중간에 이제 모유로 배출되는 양이랑 그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경우에 30에서 45 정도로, 이제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가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씩 보시면 평균, 두 번째, 평균 필요량은 비수유 성인 여성의 평균 필요량에 모유를 통해서 배출되는 비타민을 감안한 35mg을 추가하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10mg per day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40만큼을 권장 섭취량에다 추가를 하면서 140으로 잡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을 볼 때는 다 75에 100인데 수유부와 임산부에만 부가량이 조금씩 붙어서
그 수치가 좀 늘어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분석 틀을 보시면 대부분 비타민 C는 일상식으로는 많이 먹게 되는 것, 급성으로 먹게 되는 거에 대한 노출이 없지만 과잉 섭취. 근데 보충제, 비타민 C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너무 많이 먹게 됐을 적에 먹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소변이 이제 수산료가 나오는데 요것도 대사적인 거는 영양 판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혈중에 고수산 혈증이 나타나면 결국은 비타민 C가 과잉으로 먹었을 때 신장 결석이라든지 위장 장관 장애,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상한 섭취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비타민 C는 독성이 낮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잉은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과잉 섭취에 따른 것을 이제 조금 사례는 적지만 찾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위장관, 소화기계 쪽에 위장관 장애가 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가 농도가 진해지면서 오게 되는 삼투 효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수산과 결합되어져서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기존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더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혈색소증을 가진 사람도 철이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C는 부가적으로 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환원시켜서 흡수를 잘하게 하는데 너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철을 과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해 효과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신기능이나 위에서 신장에 대한 문제 얘기를 했고, 또 혈색소증에 대한 것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C의 과잉 섭취에 민감할 수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 종말점이라고 하는 증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위에서 설명했듯이 삼투성 설사와 위장관 장애라고 하는 이 항목이 비타민 C의 상한 섭취량의 독성 종말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 설정 기준은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는 것이 안전한 것들을 주로 먹고 또 그것을 정해야 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고 또 이유식을 통해서 먹는 것들을 통해서도 문제되는 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성장기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유해 영양에 대한 자료가 성장기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좀 작죠.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체중비, 여기는 체중비가 나옵니다. 체중비를 적용하여서 각각에 대한 계산치를 해서 나온 값이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340부터 쭉 해서 15에서 18세는 1600mg까지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아직 성인을 안 했지만 성인의 상한 섭취량이 2000이에요. 그래서 그 2000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보면 전 연령에서 성인 이후가 다 2000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 3000이라고 이제 여기서 나온 3000은 유해가 나타나는 농도를 잡아낸 거죠. 한번 위에서 볼게요. 건강한 성인에게서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해서 유발되는 유해 영향은 낮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3g 정도, 3000mg이죠. 3g 정도 이상의 섭취 수준에서 흡수되지 않는 비타민C가 있다면 그것이 앞에서 봤던 독성 종말점에 해당하는 삼투성 설사와 위장관 장애가 유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크지 않다, 건강인에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3000mg, 3g을 최저 유해 용량으로 했고, 불확실 계수를 1.5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3000 나누기 1.5, 불확실 계수에다가. 그렇게 계산했는 값으로 했더니 2000이 됐죠. 는이에요, 는. 그래서 2000을 상한 섭취량으로 했고, 이 2000이라는 상한 섭취량이 앞에 봤던 성장기 아이들의 기준이 되어서 성인 것을 대비해서 아이들 것을 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기는 추가적으로 더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2000으로 잡았다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타민C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든 칸이 꽉 채워져 있기는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이 성인 여성 남성 모두 기준에서 보면 권장이랑 평균이 다 75에서 100이고 상한 섭취량은 2000.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75에서 100, 그 다음 2000으로 순서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영아기에만 충분 섭취는
전반기에 되어져 있는 것 말고는 모두 평균과 권장이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주요 근본식품은 가당 음료인 오렌지 주스, 또 귤, 딸기와 같은 채소, 과일군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뭐 아세로라, 생것, 어수리, 잎, 아주까리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접하진 않지만 이런 성분들에서 비타민C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C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1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타민 B1도 동일한 상황에서 들어갈 텐데, 예, 비타민 B1이죠. B1. 네, 안전 확보를 위한 섭취량 기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B1은 우리가 B1의 어떤 영양적인 것보다는 TPP라고 하는 조효소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TPP가 만들어지는 조효소의 원인이 되는 티아민,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아민에 인산기가 하나 붙으면 티아민 1인산, 2개 붙으면 2인산, 3개 붙으면 3인산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은 3개가 붙어 있는 이제 3인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P, 티아민 피로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TDP나 티아민 피로인산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며 탄수화물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로부산에서 아세틸코에로 넘어갈 적에 이 TPP가 많이 관여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그 대사적인 연결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그리고 티아민이 만약에 결핍이 되면 세포 안으로, 왜냐하면 탄산지라고 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열량 영양소를 먹어도 TPP가 없으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또 티아민은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합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핍 시 이런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티아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키나 몸무게 또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이제 체위가 바뀌면서 2015년과 달리 조금씩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치가 전년도보다 그 이전의 버전보다 달라졌다라는 설명이에요. 분석 틀을 보면 식품이나 영양 보충제를 이용을 했고, 또 티아민, 소변으로 나오는 티아민의 양, 그 다음에 적혈구에 있는 티아민 피로인산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티아민에 대한 트랜스케톨라제, 적혈구 속에서, 그 다음에 적혈구에 있는 티아민의 농도,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거는 트랜스케톨라제, 적혈구에서 있는 트랜스케톨라제를 의 활성도를 가지고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티아민은 신경 전달 물질, 에너지 합성, 젖산과 피로부산의 대사, 그 다음에 NADPH와 오탄당, 이 오탄당 인산 경로와 관련된 것들, 또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에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면 각기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과, 그 다음에 베르니케 코르스코프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타민 B1 결핍증의 이름이 베르니케 코르사코프인데, 이런 코스코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핍에 대한 설정 기준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B1은 식사나 보충제로 섭취가 되는데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섭취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알아보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트랜스케톨라제의 활성을 주로 보면서 그 활성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비타민 B1의 섭취가 좋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혈구의 티아민과 티아민 인산염의 농도를 보기도 하고, 또 티아민을 많이 먹여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을 측정을 해서도 한다. 근데 이 중에서는 1번을 주로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티아민이 만약에 부족해지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ATP, 에너지 합성 감소, 그 다음에 젖산이나 피로부산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티아민이 있어야 피로부산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NADPH라는 조효소, 그 다음에 오탄당이 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앞에서 봤던 각기병이나 베르니케 코르사코프라고 하는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B1 티아민은 조효소의 형태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많다라는 것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로 섭취 기준을 알아보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건강한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적혈구에 있는 트랜스케톨라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가지고 그것의 적정 수준을 잘 유지를 하면서 소변으로도 배설되는 티아민이 일정량이 유지가 되는 그때 먹는 양으로 잡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으로 인한 임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이렇게 먹는 열량당 0.3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평균 필요량을 설정을 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권장 섭취량으로 넘어갈 때는 변이 개수가 10%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아기는 또 여전히 모유 속에 있는 티아민의 함량, 여기 있죠? 그다음 780. 그래서 0.2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냈고, 영아 후기는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영아 전기 거를 가져다가 체중 대비로 해서 설정해서 0.3으로 잡았다. 라는 것 정리하시고요. 성장기에는 이런 성장 개수들을 이용을 했어요. 0.3, 0.15, 0.15라고 하는 성장 개수를 연령대마다 다 집어넣어서 같이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성장기 동안에 티아민에 대한 평균 필요량에 대한 근거 자료가 별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기에서 자료가 없으면 성인 거를 가져다가 체중과 비례해서 체중 대비로 그 수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남녀 구분이 없는 연령대가 1에서 5세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각각에 대한 평균 필요량을 골라서 나누기 2를 한다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이 개수 10%로 잡았다. 그래서 계산의 내용을 하나씩 몇 개만 볼게요. 보시면 남자의 경우에 평균 필요량의 경우 남자 거가 1이었다면 이제 평균 필요량에 대한 것을 뭘로 잡았는가? 68.9 남자 어른의 몸무게. 이거는 1에서 2세 아이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남자의 평균 필요량. 이건 0.9라고 한 것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요 수치는 같아요. 왜냐하면 1에서 2세는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같은 수치를 두고 아래쪽에 두는 분모가 남자 성인의 몸무게, 여자 성인의 몸무게를 가지고 해서 두 가지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를 나누기 해서 1에서 2세는 0.4를 잡았다. 3에서 5세도 같은 값이 0.4를 잡았다. 그 다음에 남자 성장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른의 개수에다가 또 그 성인의 몸무게, 각 연령대별로 대표 체중을 하고,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은 앞에 봤었던 성장 개수들을 각각 더 추가로 넣어서 고려해 준 것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봤다시피 우리가 청소년기 여학생들에게는 성장 개수를 고려하지 않았죠. 이렇게 쭉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변이 개수 10%를 2배 한 값을 고려했기 때문에 1.2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건장한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0.3, 1000kcal당 0.3으로 했고, 변이계수 10%를 적용했다라는 거. 앞에서 성장기를 할 때 요거 잠깐 부연 설명으로 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만들어낸 값이 남자는 1, 그 다음에 여자는 0.9mg이 나왔고, 각각에 대해서 권장 섭취를 위해서는 이제 0.10%의 변이 개수를 고려한 값으로 권장 섭취량을 설정했다라는 계산 값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노인기는 성인의 것에 가져와서 또 동일하게 기준 체중을 고려한 값과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으로 넘어갈 때는 10% 변이 개수 고려했다라는 표로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기에는 또 추가량이 늘어났는데, 티아민의 필요량이 증가되는 이유는 임신기 중에서 모체, 태아의 체구성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 또 하나는 모체와 신생아의 적혈구 트랜스케톨라제의 활성이 유의하게 상호 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적혈구 트랜스케톨라제 활성은 오히려 모체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가 열심히 먹어야지 아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이들이 이 트랜스케톨라제 활성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체가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임신부는 티아민 평균 필요량에 대해서 비임신이 아까 0.9였죠. 그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체 조직과 태아, 위에서 얘기했던 모체 조직과 태아의 체구성은 이 평균 필요량의 20% 정도만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임신부에서 추가적으로 먹게 되는 추가 칼로리가
2분기가 340, 3분기가 45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1000kg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해서 했던 약속이 뭐냐면 그 이용 증가분은 마찬가지로 평균 필요량의 20%를 가산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0.3mg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권장량에 대한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기준으로 했고 변이계수 10%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체 조직과 태아 성장에 필요한 것은 평균 필요량의 2%. 그러니까 9였죠. 0.9, 29, 18. 그래서 0.18. 또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증가분도 20% 하자. 0.18. 그래서 다 더했더니 1.26이고 그래서 1.3으로 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여기서 이제 반올림 하기 전인 원래 메인 베이스 되는 수치인 1.26에서 1.2를 곱해서 권장 섭취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숙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도 비임신 성인의 권장 섭취량에다가 0.4를 더한 값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뒤로 나올 텐데 무슨 얘기냐면 임신기에 필요로 하는 양을 구했더니 1.5가 된 거죠. 1.5가 권장 섭취량이 됐는데 비임신 성인 여자의 권장 섭취량이 1.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1.1을 빼니까 0.4더라. 사실은 0.4를 찾아서 더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비임신 여성이 이만큼 필요했으니 임신으로 통해서 더 추가되는 것은 요 정도구나라고 이제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유기는 에너지 대사 항진과 모유를 통한 티아민 분비로 인해서 일단은 필요량이 증가하겠죠. 에너지도 많이 먹게 되고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티아민을 줘야 되니까 필요량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수유부의 티아민의 그 평균 필요량은 모유로 분비되는 양 계산을 했더니 0.16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 이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임신부에서도 했듯이 평균 필요량의 20%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추가했는 더했는 값이 1.24인데 반올림하여서 1.25 하였다. 그 계산법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10%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유로 분비되는 거 1.16, 모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에너지를 위해서 필요한 티아민이 0.2다. 그래서 각각 다 더했더니 1.24, 1.2로 뒀고 권장 섭취량은 1.24에다가 10%의 2배인 1.2를 고려해서 계산한 값은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아민 같은 경우도 쭉 나와 있고 임신부와 수유부는 권장은 동일하게 부가량인데 평균 필요량은 임신부가 조금 계산적으로 더 높습니다. 수유부가 조금 더 낮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아민에 있어서 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것은 돼지고기 속에 있는 티아민이 많은 대표적인 공급원이 되더라. 그 다음이 백미, 닭고기 순이었고요. 또 많이 들어있는 것은 효모 말린 것 또는 어패류의 부산물 그리고 은어, 시리얼, 해바라기 씨 이런 이제 식품들에서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이제 결과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